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끔찍한 비극을 맞이할 또 다른 사건을 파헤쳐 볼 거예요. 혹시 전 세계 8명 중 1명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만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실업, 장애, 그리고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2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신분열증, 환각, 정신병, 그리고 경계선 성격,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신경증 환자와 사이코패스로 대표되죠. 공격적이고 과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진단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임상적 진단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 질환은 성격장애 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모든 사이코패스가 흉악한 범죄자는 아니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타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자존감이나 정신적 균형, 심지어 재정적인 부분까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는 너무나 뻔뻔하고 통제불능이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국 시민인 니콜라 에징턴입니다. 놀랍게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이 젊은 여성은 여러 차례 경찰을 포함한 관계당국에 자신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11년 10월 11일 새벽 잉글랜드 남동부 백슬리 히스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한 거리에서 2 여성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22세의 예술가 캐리 클라크였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음악을 들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의 낯선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캐리에게 달려들어 칼로 찔렀습니다. 캐리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땅에 쓰러졌습니다. 공격자는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캐리의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칼이 가슴에 닿기 전에 손으로 칼날을 붙잡은 것이죠.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사작용이 상황을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가해자를 밀쳐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캐리는 칼을 빼앗았습니다. 칼날의 배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캐리는 공격자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이 거리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캐리 당신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칼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기민한 캐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묘한 분위기와 그들 사이의 대화는 침입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길 건너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동안 범인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정육점에 들어가 칼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또 다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8세의 셀리 호지킨에 대한 공격은 맹렬하고 잔인했습니다. 목을 가격한 공격자는 불쌍한 노인을 거의 참수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땅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나타났던 것만큼 빠르게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사고는 계속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CCTV 카메라를 통해 부적절한 여성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근처 상점 중 한 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심지어 그녀가 잡혀서 기뻐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금된 여성은 경찰서로 이송되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1세의 니콜라 에징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편 형사들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니콜라는 1980년 9월 9일 메리언과 해리 에징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형제인 톰과 자매인 사라를 둔 마디였습니다. 부부는 특정 계층에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인 해리는 영국의 일간 신문인 데일리 메일에 존경받는 외신 기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그처럼 교육을 잘 받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톰과 사라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콜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다루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천사 같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악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녀는 반 친구들을 모욕하고 종종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공부도 못했고 선생님들에게도 불손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니콜라는 부모님 사이에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갈등과 긴장은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에징턴의 해리는 프랑스로 이사했지만 자녀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메리언은 딸의 행동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딸을 심리학자에게 데려가 다양한 종류의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소녀의 성격 특이성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수년 후 그녀의 오빠인 톰은 여동생이 정상적인 척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이 해소된 후 그녀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소녀는 자라 있었습니다. 10대 초반이 되자 그녀는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메리언은 반복적으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한 번은 니콜라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연락하여 자신을 보호시설에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앙심을 품고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보호 조치로서 그녀의 소망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소녀는 집에서 격리되어 전문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고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니콜라가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의 행동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으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리언과 그녀의 자녀들은 이스트 서식스에 있는 포레스트 로우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메리언은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꿈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니콜라는 주립종합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톰과 사라는 기숙사 학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톰은 나중에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부적절한 여동생과 떨어져 사는 삶을 즐겼습니다. 그는 니콜라의 행동이 가족의 정신과 행복에 파괴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말에도 톰은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니콜라가 1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녀는 학업을 마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육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메리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니콜라는 휴대전화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메리언은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만 받았습니다. 결국 별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니콜라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과잉 보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을 주도했을 것입니다. 니콜라는 잉글랜드 남부 해안의 브라이턴에 정착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는 그녀의 아버지가 도움을 주었는데 덧붙여 말하자면 그녀는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며 여러 번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징턴 씨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니콜라는 잠시 동안 미용사 판매원으로 일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그녀가 스트리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17세 때 니콜라는 임신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의학검사 결과 임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니콜라에게 쌍둥이 출산이 임박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의 남자친구가 그녀의 배를 때렸기 때문에 아기들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19세에 그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기의 아버지가 불법 마약 밀매에 연루된 또 다른 남자 친구였습니다. 그 무렵 에징턴 씨는 마약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기의 조기 출산을 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메리언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니콜라는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 방탕한 생활 방식을 이어가며 불법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관련 의사들의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의 삶은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될 것 같았지만 갑자기 밝은 빗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나이트클럽에서 자메이카에서 온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멋진 남자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젊은이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메이카 남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 기간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남자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들뿐만 아니라 의부사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또한 훌륭한 배우자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면서 아내를 돌봤습니다. 약은 그녀의 기분을 조절했고 덕분에 니콜라는 비교적 침착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논란이 많은 하나님의 왕국 보편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든 약이 아닌 전능하신 분의 뜻이라는 설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약을 끊었고 이는 니콜라의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세뇌당했습니다. 나쁜 정신, 건강과 자해는 젊은 여성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그녀는 악마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왕좌를 지키고 경찰력의 형태를 취하는 100개의 눈을 가진 괴물이 지구상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의사 중 한 명이 환자가 신이 자신을 떠나 모든 사람을 데려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는 그녀에 따르면 그녀가 그를 매우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상점가가 종말을 경험한 것처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종교적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때때로 환각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이주 문제로 추정되는 남편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보고 그는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니콜라는 그를 설득하여 장남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그녀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동기부여를 받아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와 소년을 양육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니콜라는 더욱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마리아는 손자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아들의 삶에 어머니의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결국 5세 때 아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넘겨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그는 자메이카에서 계부의 양육권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 및 시의회 자금 지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정부 혜택이 여성에게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행동을 두려워했지만 그녀에게 쉼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니콜라가 칼로 이웃을 위협하고 그의 재산을 손상시키자 그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로 경고를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동시에 정신질환의 징후가 없는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셀리 호지킨 살인사건과 캐리 클라크 공격에 대한 조사 중 니콜라 에징턴이 과거에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재활되었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며 크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악스러웠던 사실은 여자가 가까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고 아마도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점이다. 때는 2005년 11월 4일, 에칭턴 가족 전체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오직 아버지 해리만이 불참했다. 톰과 사라는 어머니를 방문하기로 결심했고 딸과 어머니 사이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톰은 니콜라의 시선을 돌리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동네 펍으로 초대했다. 처음에는 둘 사이에 대화가 잘 오가지 않았지만 얼마 후 니콜라는 곧 런던으로 이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거리고 있었다. 톰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 후 니콜라는 펍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쫓겨났다. 톰은 좋은 분위기로 저녁 시간을 이어가고 싶어 어머니에게 전화해 사라와 함께 합류하자고 제안했다. 마리아는 거절했고 여동생은 오빠와 함께 있기로 했다. 만약 그들이 그날 저녁이 어떻게 끝날지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았을 것이다. 니콜라가 집으로 돌아온 후 톰은 어머니가 손님방에 놓아둔 간이 침대에서 이상한 헝클어짐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옷더미 같았고 밑으로는 사람의 다리가 삐져나와 있었다. 톰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누군가 어머니 집에서 밤을 보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이 맞았다. 사라의 귀청이 찢어질 듯한 경찰을 부르는 외침이 방에서 터져 나왔다. 사실 톰이 보았던 다리는 60세의 마리온의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그녀의 몸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게다가 집 안에는 언니는 없었다. 가족들은 그녀가 범죄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니콜라를 찾아 집 안을 수색하던 중 톰은 첫 페이지에 익숙한 수첩을 발견했다. 죽음의 운명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필체로 이름 목록이 적혀 있었다. 목록의 가장 첫 번째에는 마리온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 범죄 현장에 도착한 후 법의의학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검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엌칼로 인한 9개의 자상과 관통상을 발견했다. 나중에 여성들 간의 갈등 중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실종된 여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었다. 사라는 2005년 11월 21일 니콜라에게 집으로 돌아와달라는 간청을 텔레비전에서 방송했다. 니콜라 에칭턴은 런던으로 가는 도중에 체포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정신감정이었다. 니콜라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2006년 2월 브래그던 센터로 이송되기 전까지 감옥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다. 이 시설은 범죄를 저지른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다. 센터 전문가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8개월 후 그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정신과 의사의 보고서에는 정신분열증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 특성이 언급되어 있었다. 환자를 관찰한 의사는 추가적인 행동위험평가와 장기적인 재활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판사는 1983년 정신건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신과 진료소에 무기한 구금될 것을 선고했다. 진료소에서 젊은 여자는 감정적 배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니콜라의 행동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학대적이고 반항적이었다. 환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빨리 퇴원하기를 고대했다. 게다가 그녀는 센터의 남성 환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의료위원회는 환자들이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방으로 여자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그녀의 상태 호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새로운 병동의 병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행해졌을 것이다. 약물 용량이 줄어들었고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정신질환자는 불륜을 저질렀고 이는 그녀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2009년 9월 29일에 퇴원했다. 니콜라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는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우 언제든 다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여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소위 임시기관 공공보호 시스템에 배정되었다. 이는 공동체에 살도록 석방된 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을 가진 여러 기관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다. 동시에 에칭턴 부인은 밤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받았다. 또한 비상 및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다. 니콜라는 2년 동안 이러한 환경에서 살았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받았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평가를 받았다.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전 남편의 집으로 여행을 가서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2011년, 그녀는 문제의 집에서 살고 있는 두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도 또한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소통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금지사항을 위반했다. 결과적으로 3월에 매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니콜라는 아기를 임신하여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해 다시 임신했다. 그녀는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얼마 후 임신은 실패했다. 그러나 병동은 치료를 재개하지 않았다. 2011년 9월 여자는 오빠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어머니를 살해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니콜라는 그의 지원이 그리웠고 마리온만큼 그녀를 아껴주는 사람은 없다고 썼다. 니콜라는 또한 유산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그의 전화번호를 남겼고 아버지에게 이 서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톰의 반응은 잔인했다. 오빠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도록 강요한 냉혈한 범죄자라고 썼다.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톰은 유산 소식이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언니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번식해서는 안 되며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후 자발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뿐이다. 그 후 10월 6일 7시와 9시에 니콜라는 신경쇠약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에 응답했지만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후 그들은 그녀의 전화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2011년 9월 여자는 오빠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어머니를 살해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니콜라는 그의 지원이 그리웠고 마리온만큼 그녀를 아껴주는 사람은 없다고 썼다. 니콜라는 또한 유산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그의 전화번호를 남겼고 아버지에게 이 서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톰의 반응은 잔인했다. 오빠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도록 강요한 냉혈한 범죄자라고 썼다.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톰은 유산 소식이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언니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번식해서는 안 되며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후 자발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뿐이다. 그 후 10월 6일 7시와 9시에 니콜라는 신경쇠약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에 응답했지만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후 그들은 그녀의 전화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니콜라는 위로를 구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주말에는 사무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신앙에 의지했지만 이 또한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니콜라의 상태는 2011년 10월 10일에 악화되었다. 절정은 새벽 3시에 찾아왔다. 여자는 택시를 불러 루이스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쩐 일인지 운전석에 진료소가 문을 닫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치료시설은 문을 열었지만 니콜라의 상태는 운전사의 경계를 늦추지 못하게 했다. 잠시 후 그녀는 아프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녀는 도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새벽 4시 30분경 택시 운전사는 경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순찰차가 니콜라를 태워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니콜라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먼저 그녀는 지역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간호사는 아팠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에칭턴 부인은 또한 사회복지사에게 편지를 썼고 브래그던 센터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운이 나쁘거나 이른 아침이라 모두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 후 그녀는 접수 담당자에게 의사가 곧 올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니콜라는 화가 나서 관심을 받으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하나요? 라고 소리쳤다. 직원은 다시 그녀에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무도 여자의 상태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니콜라는 응급번호로 전화하여 경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여자는 이전에 비슷한 상태에서 남자를 죽였고 다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담원은 곧 경찰관을 보낼 것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해치기 전에 체포해달라고 요청했다. 니콜라는 정신분열증이 있고 또 다른 발작을 겪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경찰은 그녀에게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병원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진료소에 전화를 걸었다. 간호사는 니콜라가 통제되고 있다고 경찰에게 확신시켰다. 새벽 5시 30분에 그녀는 마침내 간호사를 만났다. 1시간 후 니콜라는 병원의 정신과 병동으로 호송되었다. 오전 6시 40분에 당직 의사가 니콜라를 보러 왔지만 그를 병동에 혼자 남겨두고 문을 확인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오전 7시 이후 여자는 기다리는 것에 지쳤다. 그녀는 고장난 메커니즘 때문에 열려있는 현관문을 밀었다. 니콜라가 탈출한 방법은 이러했다. 돌아온 의사는 환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점에서 니콜라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들은 이 모든 시간 동안 한때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행히도 이미 너무 늦었다. 니콜라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자신의 손에 넘어온 2명의 불행한 여자를 공격했다. CCTV 카메라는 나중에 니콜라의 여행 경로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대중교통을 타고 오전 8시 25분경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후 불안정한 여자는 슈퍼마켓에 가서 부엌칼을 훔쳤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이미 알려져 있다. 니콜라 에칭턴은 2013년 초 법정에 출두했다. 여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당사자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여러 정신과 의사들이 재판에서 증언했다. 변호인 측 증인인 아드리안 코우리 박사는 2005년 그녀를 평가했을 때 에칭턴 부인의 이상한 진술에 대해 법정에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2년 동안 데이트한 남자친구가 실제로 그녀의 첫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옷 스타일과 외모를 바꿨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필립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녀와 2번째로 관계를 시작했다. 정신과 의사는 니콜라가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진단은 여전히 합리적인 능력을 가진 경계선 성격 장애였다. 불행한 날 그녀의 행동은 일관되고 고의적이었다. 검사는 최근 의료 보고서를 언급했다. 이는 에칭턴 부인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변호인에 따르면 여자는 정신분열증과 다른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음이 분명했다. 따라서 범죄 당시 그녀의 책임은 줄어들었다. 변호인들은 니콜라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한편 니콜라는 때때로 자신이 컴퓨터 게임에 갇힌 것 같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도둑질을 하면 잡힐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가게에 가는 것부터 체포되는 것 사이의 기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정신 상태 때문에 책임 능력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2월 7일 배심원단은 3월 4일에 니콜라 에칭턴이 그녀에 대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브라이언 바커 판사는 그녀에게 37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그는 그녀를 능숙한 조종자로 폭로하며 그녀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특수기관 대표들이 그녀의 상태를 충분히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범죄를 유발했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